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은 의사의 반란 두 번째 시간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라는 주제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지난 영상을 못 보셨다면 꼭 먼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은 독자들에게 무조건 병원과 약을 끊어라 하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만 원인 불명의 불치병은 없으며 그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다. 때문에 약과 병원을 끊기 전에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한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혈압이 높다는 본태성 고혈압.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언성을 높이고 이해시키기 힘든 부분이 혈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이 높으면 큰일 날 수 있으므로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혈압이 생기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진단명이 본태성 고혈압인 것입니다. 즉, 이런 진단명은 당신이 원래 타고난 고혈압 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고혈압이었을까요? 할아버지 세대? 아니면 그 외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단군 할아버지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진단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압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몸에서 혈관으로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 때문에 혈액은 우리 몸속 곳곳에 혈액을 보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몸은 힘차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압은 항상 같은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은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화가 나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화가 났다는 것은 바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럴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하니 혈액이 머리로 쏠리는 것입니다. 이때 혈압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야 머리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머리가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려보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혈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혈압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머리로 혈액이 잘 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때문에 우리 몸은 혈압을 높여서라도 머리로 혈액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로 왜 혈액이 잘 가지 않는 것일까요? 원인은 혈관의 노화입니다. 혈관이 노화되면 혈관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말랑말랑한 상태가 아니라 딱딱해지는 것이죠. 이를 동맥경화라 부릅니다. 바로 이 동맥경화가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의 치유는 동맥경화를 막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동맥경화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생기므로 혈압약이 동맥경화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혈압약은 혈관이 수축하는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려 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약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이 더 잘 될까요?
늘어진 혈관으로 혈액을 잘 순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오래 먹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진료실을 찾은 50대 후반의 남자분은 운전일을 하는데 손이 자주 저리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혈압약을 드시냐고 물었더니 3년 전부터 협심증이 있어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지금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와서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혈압약이 왜 손발 저림을 만들까요? 우리 몸에서 손발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곳까지 혈액이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추운 곳에 갔을 때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이유는 손이 차가워지면서 일시적으로 혈액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데 혈압약은 혈관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혈압이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손끝, 발끝으로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몸은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곧바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관을 확장할 때 저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이런 설명을 해준 뒤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다면 혈압약을 비롯한 심장약도 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증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분의 직업상 운전을 오래 해야 하는데 어차피 식사는 해야 하니 아침은 집에서 드시고 현미밥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나갈 것을 조언하면서 운전 중에 소금을 자주 드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속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초적 조사를 했을 때 너무나도 성실히 잘 따라준 결과 몰라보게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에게서 나타난 저린 증상 외에 혈압약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혈압약을 먹음으로써 두뇌의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뇌 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어봐야 득될 것이 없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혈관이 노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혈관이 젊어질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온몸을 망가뜨리는 당뇨합병증. 최근 당뇨병이 전염병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바뀌었다는 방증입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약을 먹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다가 5년 또는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당뇨합병증이죠.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안 보이고 협심증이 생기는 원인은 혈관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의 원인과 같은 동맥경화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될 때 막힌 혈관의 뒤쪽 조직은 손상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다른 병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혈관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혈압약을 7, 8년 정도 복용하는 분들은 혈액검사에서 지방이 높게 나오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고지혈증 약까지 먹다가 몇 년 뒤 당뇨병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은 어느새 한 주먹이 되어버립니다. 또 이때쯤 되면 하나둘 문제가 생깁니다.
눈이 침침해 안과에서 약을 먹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비뇨기과 약을 먹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 신장내과에서 약을 먹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약의 종류는 자꾸 늘어가는데 몸에서 힘이 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많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과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다 같은 병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식생활에서 기인한 질병으로 식생활 습관을 고쳐 혈액이 맑아지고 힘이 생기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임시 방편으로 혈압만 낮추고 혈당만 낮추게 하는 약은 절대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노폐물 때문입니다. 이런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당뇨병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하게 되면 당뇨병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약으로 인슐린으로 혈당만 조절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혈당은 안정되고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런 노폐물들로 인해 혈관이 막히고 세포가 노화되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뇨병을 완치하는 약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식생활 습관이 당뇨의 원인이므로 생각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치유법입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식사를 보면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잘 씹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안 씹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켜 힘이 없으니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로 거친 현미밥과 채소 반찬 위주의 식단을 제시하고 소금을 자주 먹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소금을 잘 먹지 못합니다. 너무 짜다고만 하죠. 그러나 소금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먹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이 달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입맛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 먹던 음식이 너무 달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검사에서도 춤을 추던 혈당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몸에서 힘이 납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온 50대 초반의 남자분은 15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인슐린까지 처방받아 주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붙잡고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설명한 뒤 식습관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심쩍어 하는 환자분에게 식사 일기를 쓰게 하고 중간중간 혈액검사를 통해 추적조사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인슐린을 끊게 했습니다. 식습관이 바뀌었는데 인슐린을 자기 용량만큼 쓰면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됩니다.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치료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인슐린을 반으로 줄이거나 끊은 뒤에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적다고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하는 능력이 퇴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인슐린을 끊고 약도 서서히 줄여가다가 완전히 끊도록 처방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엔 만성피로로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 약수터까지 다녀와서 출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바로 떨어지느냐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것을 약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처음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혈당이 상승했는데 환자 본인의 컨디션은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혈당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올바른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분은 약을 끊고 식습관을 바꾸면서 몸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한 뒤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약 먹은 것이 억울하다고 말입니다. 가장 흔한 질환인 감기. 저는 강의를 할 때나 진료를 할 때 우리 몸은 한 알의 약도 필요 없으니 약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흔하고 가장 많이 약국이나 병원을 찾는 질환인 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의사의 처방도 필요 없고 약국도 아닌 편의점에서 감기약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하디 흔한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것 같은 감기약조차 절대 한 알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나면 약 먹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감기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고 한바탕 몸살을 앓고 난 뒤에 시작되는 증상으로는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콧물과 가래는 무엇일까요? 콧물은 코 점막의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누런 콧물이 나옵니다. 누런 콧물은 감기가 나을 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쌓여서 생긴 고름입니다. 특히 가래는 폐 속에 있는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를 내보내려고 우리 몸은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래가 나오지만 추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폐를 확장시켰을 때에는 평소보다 많은 가래가 나오면서 심하게 기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침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기침 멈추게 하는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다간 우리 몸을 청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하고 나면 꼭 돌아오는 질문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열이 나면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아이들의 경우 성인들보다 체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자기 몸의 70% 정도가 수분인 반면 아이들은 50%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이 나면서 수분이 증발하면 혈액량이 줄어들어 뇌의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뇌의 혈류가 줄어들면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려고 온몸의 혈액이 머리로 몰립니다. 그래서 손발에 혈액이 없어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떨리는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경련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이들의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열을 내므로써 면역력을 높이려는 우리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때문에 열을 빨리 내리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아이들에게 고열이 있을 때는 탈수만 막아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나를 죽이기 위해 열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탈수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을 먹이려 해도 아이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물을 먹이려 하지 말고 입안에 소금을 물고 있게 해주면 됩니다. 소금은 수분을 끌어안는 힘이 있어 탈수를 방지해 줍니다. 이런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어머니들은 아이가 열이 있다면서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약을 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나도 잘 놀고 잘 잔다면 굳이 약을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면역력을 얻는 것이니까요. 얼마 전 소개된 기사에서도
감기에 걸리면 어린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항생제가 훗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시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감기 증상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감기약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약을 먹으면 불편한 증상은 잠시 없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 배출되지 않은 노폐물에 의해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감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입시키는 노력도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킬 정도의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감기지만 감기는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청소함으로써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실제로 감기 증상을 제대로 겪고 넘어가면 전보다 훨씬 가벼운 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괴롭혀온 아토피.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짧은 머리의 청년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돌 지나면서부터 시작된 아토피가 21살인 지금까지 낫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토피가 너무 심해 군대도 공익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는 186cm 정도 큰 키에 몸무게가 115kg이었는데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며 현재 체중은 85kg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토피는 주로 어릴 때 폐와 간, 신장 같은 기관들이 성숙치 못했을 때 가장 큰 해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피부로 해독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옛날의 어른들은 얼굴이 울긋불긋한 아기 얼굴을 보며 흙을 밟으면 낫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라면서 다른 해독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아진다는 뜻이겠지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해독되면서 아토피 증상을 만듭니다. 특히 골고루 영양있게 이유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어머니들이 고기, 생선, 우유, 달걀이 들어있는 이유식을 만들어 먹일 때 더 심해지는 것이 아토피입니다. 진료실을 찾아온 청년 역시 어릴 적부터 육식을 좋아하고 우유를 많이 먹어왔고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습관적으로 마셔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단백질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원인으로 보이며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자 곧바로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담즙 성분이 혈액으로 역류하여 황달 수치라 할 수 있는 빌리루빈이 혈액 속에 많이 있었고 간 효소 수치인 AST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에서 처리하는 노폐물이 많아져서 간 손상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사용했던 약물에 의해 손상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설탕 같은 정제당의 섭취가 간 손상을 일으켰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최근 병원을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간 수치가 높고 지방간과 간경화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친 당분 섭취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좋은 소금의 섭취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소금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져 혈당을 빨리 높이는 정제당 섭취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야만 간 손상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혈액검사상에서 다른 수치와는 반대로 림프구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토피에 사용되는 약물의 주성분 중 하나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인데 이런 약물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과립근을 증가시키면서 반대로 림프구를 억제합니다. 이 환자는 철저하게 현미밥과 채식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천일염으로 간을 내서 먹기 시작하자
몸이 가벼워지고 변이 좋아지면서 숙면을 취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중심에서부터 아토피의 흔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팔 부위도 손가락 끝부분만 남으면서 팔꿈치가 부드러워지고 무릎 뒤와 아랫다리가 깨끗해지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물론 그동안 증상이 생기면 듬뿍듬뿍 바르던 연고도 완전히 끊고 먹는 약도 없는데 아토피 증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약 2달간의 식생활 교정과 해독 치료를 병행하면서 하얀 각질로 뒤덮여 있던 얼굴이 제 나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토피라는 병명이 갖고 있는 뜻은 원인 모르는 병인데 원인 없는 질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나를 힘들게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믿는다면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원인 모르는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약을 먹어도 온몸이 굳어가는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대뇌에서 우리 몸의 근육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뇌의 흑질이라 불리는 곳이 세포가 노화되어 생기는 질환인데 손을 떨기 시작하면서 관절 움직임이 어색해지고 점차 몸이 굳어가는 증상을 보입니다. 손끝으로, 발끝으로 혈액을 보낼 힘이 없고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증상이 파킨슨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을 진단하기 위해 MRI를 찍어보면 도파민을 분비하는 곳에 혈류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뇌 조직에도 혈류가 감소하면서 뇌 조직이 손상되어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도파민은 쾌락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면서 정교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런 도파민이 적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도파민은 즐거울 때나 기쁠 때 우리 몸의 대뇌에서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고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아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에게 파킨슨병이 잘 생깁니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파킨슨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레보도파로 만들어진 약을 투여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치료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잠깐 힘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대뇌에서 만든 도파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넣어준 까닭에 신경 전달에 잠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반대급부로 점차 우리 몸은 도파민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약을 먹고 나서 바로 증상이 완화되고 좋았던 것이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리 많은 약을 먹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온몸이 굳어 침상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며 숨만 쉬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도파민이 줄었다는 것만 가지고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므로 절대 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움직임이 어색해질 때 우리 몸은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증상이 생겼다면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즉,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식습관을 바꾸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잘 웃으면 대뇌 혈류가 증가하고 도파민 분비가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식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나가길 주문합니다. 그리고 권유하는 운동 중 하나가 춤입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신나고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에서 힘이 나니 지팡이를 내던지고 혼자 걷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의과대학 재학 중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이런 생리를 알고 있었다면, 아니 외할머니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몇 년씩 누워서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도와드렸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 암은 우리 몸에서 왜 생길까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분열을 통해 손상되고 낡은 세포를 대체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세포 분열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산소입니다. 그런데 몸속을 돌아다니는 혈액 속에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몸이 살아가기 위해 혈액 없이도 세포 분열을 하는 독종 세포를 만드는데 그것이 암세포입니다. 즉, 암세포는 몸이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쏟은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은 누구에게나 생기지만 또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지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대형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들이 건강해진 몸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암은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면 사라지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암이 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려 노력하면 암도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병원에 암 때문에 오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하려면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즉, 밥을 먹기는 했지만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혈액 속에 충분한 힘이 없고 균형이 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의 원인은 분명해집니다. 암 또한 생활 습관에 의해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암이 없어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러모로 과거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심지어 암센터에서 근무하던 한 의사는 암이 생긴 것을 발견했을 때 현대의학의 대표적 치료 방법인 수술과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택하지 않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었더니 암이 사라졌다고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대형 병원에서 하고 있는 수술과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무엇일까요? 암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암이 발견된 사람들에게 암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수술과 독한 약들과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를 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암의 3대 치료법은 모두 혈관을 망가뜨려 암세포에 혈액이 가지 못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현대의학은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인식입니다. 암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몸이 살기 위해 생기는 것이므로 에너지가 넘치는 혈액이 잘 돌게 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을 안 되게 하는 치료가 여러 곳이 독종세포를 더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조기 치료를 하면 암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빨리 죽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강한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몸 한쪽에서는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독한 치료는 생명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